아파트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300만 원, 500만 원 현금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익형은 팔아야 내 양도 차익을 받아서 그동안 이자 낸 거 커버하고 해서 수익을 따지는데, 임대수익형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꾸준하게 월세 세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여한 동안 꾸준하게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주죠. 우리가 그 평생 돈만 모으다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못 이루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나 인생은 소중한데 마치 그게 공식인 것 마냥 열심히 대학 나오고 직장 가서 결혼해서 아파트 분양받고 아파트 살고 또 평수 늘려가고 하는 데는 사실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요즘에 또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게 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퇴직 이후에 한 40, 50년을 살기는 너무도 긴 세월이죠. 또 돈도 많이 그만큼 필요하고요. 여기는 지금 빌 게이츠의 명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해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우리가 누구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흙수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풍요롭게 누구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익형을 많이 하시죠. 차익형. 근데 상품 종류가 여러 많지만 차익형과 수익형 중에서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뭐가 맞다고 정답은 아니지만 차익형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차익형보다는 수익형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엔 뭐 아파트 금리가 막 오르면서 작년까지 막 연끌해가지고 무리하게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매달 그 이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막 금리를 예의주시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파트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 이자가 얘들아 한 달에 150만 원 나가는데 이게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월급은 한정적인데 이자가 5, 60만 원 더 나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만큼 그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9억이나 9억 이하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잖아요. 내가 샀던 금액보다 오르고 내리고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샀던 그 건물, 그 주택에서 월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200이 나오는지 300이 나오는지 500이 나오는지. 설령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서 대출 이자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를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들 뿐이에요. 아파트는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로 받지 않고 전세로 뒀다면 이자를 계속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늘어난 만큼 이자가 훨씬 더 부담스럽죠. 하지만 수익형은 이자를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임차인 분들이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차익형은 팔아야 내 양도 차익을 받아서 그동안 이자 낸 거 커버하고 해서 수익을 따지는데, 임대수익형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꾸준하게 월세 세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여한 동안 꾸준하게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주죠.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내용 중에 이 캐시플로우 게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판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은 맞벌이고 오른쪽도 맞벌이에요. 왼쪽은 대기업 다니신 분들, 그다음 오른쪽은 중소기업이지만 맞벌이 하는 거죠. 파란색 부분이 금융소득인데, 금융소득은 내가 월급 외에 임대소득, 꾸준하게 들어온 수입을 말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맞벌이 부부 두 부부의 한 달 수입은 800만 원이죠. 노란색이 8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수입이지만 아파트를 연끌해서 대출을 사가지고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또 좋은 신도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좋은 차도 구입하게 되고 또 좋은 외식 같은 것도 한두 번 더 하게 돼서 지출이 많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수입은 800만 원 정해진 거에 비해서 지출은 한 700만 원. 그래서 실상 월급 빼고 지출비,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한 80만 정도 남지만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자가 더 늘어나면서 사실 남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오른쪽은 중소기업 다니지만은 다가구 원룸 건물에 관심을 갖고 구입을 해서 현재 파란 쪽에 임대 수익이 한 250만 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급여와 임대 수익 합쳐서 노란색이 총 수입이 650인데 이 파란색 250만 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록색 노란색에 내 한 달 연봉,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란색 부위를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이분은 지금 현재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점점 월세를 늘어가면은 300만 원, 400만 원 늘려서 현재 매달 지출하는 비용 410만 원을 넘어설 때 이제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남들이 알려준 수익률을 그냥 믿고 뭐 수익률 7%래, 9%래, 와 저거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상 계산할 줄 알아야죠 스스로. 그냥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높다고 하면은 그래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수익률이 맞는지를 본인이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죠. 주식 누가 좋다고 해서 사면 100%다 실패하잖아요. 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좋으면 본인이 하게끔 돼 있는데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누가 몇 프로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거지만은 넣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모는 보증금과 대출금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물론 분자는 월세가 높을수록 수익률은 적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은 기본 수익률이 있고 복합 수익률이 있는데요. 복합 수익률은 대출을 받냐 안 받냐 그 차이예요. 대출금을 안 받으면 순수 수익률이고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함께 넣어서 복합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상가든지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기본 수익률도 계산해 보고 복합 수익률도 계산해 보면서 진정 이 건물의 수익률을 올인이나 순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때 스스로 느꼈을 때 괜찮네 좋네를 알아야지 부동산 업자들이 이거 좋다고 수익률 높다고 그냥 그 수익률 숫자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거의 앞서서 수익률을 파악하고 공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수익률 계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든 뭐 주택을 사든 상가를 사든 대출을 안 아낄 수가 없죠. 대출을 이용하느냐 안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보통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죠. 부모님이 대출 받으면 막 큰일 난 줄 아시니까. 하지만 요즘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건물,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수익률도 그렇고 쉽게 A와 B, C를 제가 이제 구분해서 했습니다. 같은 매매가 12억의 어떤 건물 주택이 있어요. 근데 한 분 A씨는 대출을 정말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자 나는 걸 싫어해서 그 보증금 7억만 이용해서 월수입 한 220만 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억입니다. A나 B나 똑같이 투자 금액은 5억인데 순수 투자 수익률은 5.3%죠. 뭐 높다면 높고 뭐 지역에 따라서 소리에 비해서는 높겠죠. 소리에 비해서는. 하지만 B씨는 같은 매매가에 같은 투자 금액이지만 대출을 이용했죠. 5억 정도 대출 이용했더니 보증금은 그만큼 줄었어요. 줄어서 그만큼 월세를 더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월세가 220만이 아니고 600만이 나오는 거죠. 투자금은 같은데. 그래서 수익률이 9.4%입니다. 뭐 2배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대출을 무수하기보다 대출을 이용하다 보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출 이자 이런 5억에 대한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자를 제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 임차인분들이 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 대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가 누가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건물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 그 금이 늘어났죠. 지금이야 뭐 DSR 따지면서 많이 안 해주지만 저 때는 그게 좀 덜해서 많이 해줬었습니다. 어느덧 대출이 저도 넘어서 지금 15억, 16억에 육박해요. 사실은 좀 더 많기도 하죠.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근데 그 대출금을 제가 이자를 내면 버겁겠죠. 뭐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하지만 그 월세에서 나오는 돈에서 커버가 되다 보니까 대출금은 많더라도 그 현금 건물에서 월세가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더 나오면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걱정할 것은 요즘에 대출이 안 나와서 걱정인 거죠. 좋은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승계가 안 돼요. 그게 걱정인 거지 대출 이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 매입하는 방법은 먼저 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왼쪽 파란색이 전세고요. 분홍색이 월세인데요.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월세가 비록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땅 가격과 건축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 살 때도 내가 3억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3억을 열심히 모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5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5억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번엔 또 7억이 필요해요.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다가오는 개별형식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를 전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에서 2개, 3개, 3, 4개 나와서 현재 이 건물에 이자 나오는 정도 이상만 나와주면, 아니면 비싸게만 나와주면 건물을 매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묘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건물 하나에서 내가 정년퇴직 할 때쯤에, 아니면 그 전이라도 월세를 하나씩 늘려서 이 건물에서 500이든 600이든 만다는 목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얼추 월세가 많이 확보가 되면 두 번째 건물을 이제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시면 되죠. 대지 지분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주상복합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어요. 1층에 막 근생에 히팅 센터 있고 막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근데 이것은 보기는 좋지만 투자로는 영 아니라는 거죠. 대지 지분이 많은 것부터 제가 순서를 나열한 건데요.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부동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중성, 부동성이 있는데 이런 집합형 건물은 대지 지분이 실제로 한 6, 7평밖에 안 돼요. 오피스텔은 더 적죠. 근데 단독주택, 이런 다가구는 어쨌든 땅에다가 70평, 80평을 깔고 안 있기 때문에 시가 상승이 물가 상승 이상으로 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서울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40평이고 50평이고 80평이고 그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게, 매입하는 게 훨씬 빠르죠. 월 500만 원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에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월 500을 만들 수가 있고요. 수도권에 3억을 투입해서도 월 50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선택의 차이인데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현금으로 내 돈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외에는 또 수도권을 전부 다 시골로 보시고 안 내려오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월 500 만들 수가 있거든요. 3억 이하로도. 뒤에 사례가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택 2개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게 다가구주택이고 어떤 게 다세대주택인지 아시나요? 이 건물 외형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다가구주택이 뭔지 다세대주택이 뭔지. 또 그에 앞서서 다가구가 뭐고 또 다세대는 뭐야? 한 글자 차이인데 말도 비슷하고 건물도 봐서도 비슷하고. 사실 다가구 다세대는 이 건축물 내장을 띄워보지 않으면 저도 잘 몰라요. 외관에 봐서는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 다세대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 한 지붕 아래 여러 가구가 사는데 왼쪽이 다세대 주택이에요. 우리 아파트 같다고 보시면 돼요. 100일호 100이요, 200일호 200이요. 각각 주인이 있어요. 각각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개인 개별 등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다세대 주택 나 세 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의 세 채가 아니고 이 세 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호실비를 갖고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죠. 뭐 빌라라든지.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다 가구, 한 가구, 푸짐한 건물주입니다. 주인은 한 명이에요. 각각 300여, 300여, 200여, 200여 전월세 임대를 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습니다. 개별 등기 안 되고 온전히 이 대지 80평에 땅도 건물도 온전히 주인 한 명이에요. 하지만 왼쪽에 다세대주택, 아파트처럼 공동주택 집합 건물은 대지 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60평이면 저 6가구면 한 가구당 1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지 지분은. 나중에 재개발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또 재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런 복잡한 게 있죠. 이래서 내 건물을 온전히 소유하고 땅을 깔고 앉아있는 건물을 갖는 게 우선이 돼야죠. 하지만 서울에 하면 너무 좋지만 서울 땅값이 올라서 서울에는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좀만 눈을 돌려도 수도권에 인구 유입이 되고 일자리 많은 곳은 홍실 안 나고 얼마든지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다중주택이 이번에 건축 연면적이 완화가 돼가지고 되게 투자가 좋은 상품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도 다중주택을 많이 지금 짓고 있는데요. 기존의 연면적이 100평이었는데 200평은 늘어나서 200평 늘어난 것은 그만큼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성이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기 그 주차장을 많이 확보되지 않아도 2대, 3대만 돼도 건물을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의 서울 쪽에는 한 50평 내외의 땅을 찾아서 짓는 게 수익성이 좋다고 봐요. 다중주택은 직장이라든지 학생 위주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단점은 이제 취사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돈 되는 땅이 따로 있다. 땅은 도시지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야 빨리 오르고 황소도 좋고,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에 5천평, 6천평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도시지역 내에 50평이든 60평이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게, 소유라는 게 최고인 거죠. 땅값 하면 평당 얼마냐, 뭐 건축할 때 건축비 평당 얼마냐 가격만 이야기하시는데, 토지 가격도 다 용도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로 나눠서 용적률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이게 싸다 비싸다를 알 수가 있죠. 가격만 놓고 보자면 상업적이 당연히 비싸 보이지만, 용적률로 따져보면 사실 상업적이 가장 싼 땅인 거죠, 해당 지역에. 그래서 용적률, 용도지역을 알아보시고 계산할 줄 아셔야 이게 비싼지 싼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파주 운정지도지, 제가 5년 전에 분양받았던 매매 계약서하고 그 지도인데요. 운 좋게 삼면 코너에 5가구 질 수 있는 땅을 분양받았었죠. 오히려 이렇게 택지에 분양받는 땅이 더 적은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받았던 땅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요. 분양가가 3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있으면 80%를 대출을 해줘요, 은행에서. 근데 그 80%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6개월마다 분담형식으로 가는데, 도래될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적은 금액으로도 더 가격이 빨리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제가 몇 개월 안 돼서 5천만 원 주고 팔았는데요. 현재는 피가 분양가 3억 3,500만 원 빼고 피가 2억에서 3억 정도 붙었어요. 건축허가 받은 것은 3억이고요. 건축허가 안 받은 것은 2억이죠. 여기 KTX 호재도 있지만 현재 사진을 보니까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더라고요. 그런 게 일반인들이 몰라서 아파트 분양만 하지만, 이렇게 택지주구에 분양받는 것을 계속 공고 열람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살펴보시면 사실 5천만 원, 1억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 분양받은 그 파주 운정시도지 3면 코너의 토지인데요. 지금 이 빨간 박스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고, 그분도 아직 안 짓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 같아요. 주변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고조 중인 건물도 보이고요. 핀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매매 차익을 누리려고 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거기에 마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취득세, 건물 취득세, 그 현재 시세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땅을 갖고 있고 돈이 부족하면 나중이라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비가 올랐지만 땅은 주변보다 한 2, 3억 정도 싸게 갖고 있으니까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그 토지의 그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뭐 공시지가, 면적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위치라든지 모양새라든지.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땅이 있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이용해서 해당 뭐 규제라든지 있는 거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가를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뭐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축할 때 마주하는 곳에 뭐 건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로폭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건 설계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설계 도면 떠볼 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 공부하고 외울 필요는 없죠. 꼭 건축가 나오고 건축 일을 해야 내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문가 설계 사무실 도움을 얻어서 도면을 잘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사를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택지지구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왼쪽에는 택지지구가 조성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보신 것처럼 뭐 비닐하우스, 농가주택이 좀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택지지구가 조성돼서 도시가 형성되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상업지역으로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 후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면 협의주택지는 상가가 없는 3층 단독주택, 다주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주택지는 이렇게 상가 있는 상가주택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일조권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건물 모양이 유형이 다른데요. 왼쪽 권은 일조권을 받아서 건물이 잘린 모습이에요. 건물 외관도 모습이 이쁘지가 않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 가구를 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막 건물에 계단처럼 막 꺾인 분 보면 왜 건물 저렇게 지었을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다 이렇게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잘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택지 분양받는 방법이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청약센터가 있어요. 청약센터. 그래서 제 왼쪽에 토지 분양 정보에 들어가면은 쫙 전국에 그 토지 뭐 아파트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이런 거 할 게 아니니까 토지 분양 정보 토지만 해서 채트링을 하면은 경기도만 쫙 이렇게 나오죠. 뭐 분양주택, 신혼타운, 임대주택도 여러 개 있는데요. 토지를 쭉 채트링하면 경기도만 나오는 거죠. 이거 화성 비봉지구라고요. 비봉지구 이번에도 신설로 새로 생기는 택지지구인데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지난달이죠. 3월 18일 다 마감이 됐는데 4만 2천 명 정도가 봤어요. 3만 3천 명 정도 조회를 한 거죠. 지금은 다 추첨돼서 끝났고 피가 1억 5천이 붙었어요. 1억 5천부터 시작하는 거, 출발선이. 왜 피가 많이 붙은 이유는 보통 5천에서 시작하는데 5천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데 1억 5천부터 많이 붙었던 이유는 얘가 평당 분양가가 300만 원 싸요. 경기도에 단독주택, 다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 300만 원이 없거든요. 근데 싸게 나와서 그만큼 피가 많이 붙은 거예요. 여기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억 5천을 벌었죠. 만약 내가 두 개가 당첨됐다? 3억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열심히 일해서 1억 5천 벌려면 뭐 5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 로또 막 몇만 분의 일이 아니고요. 이건 경쟁률 물론 높죠. 몇십 대 1 되는데 그래도 로또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런 데 눈을 떠서 조회해보고 나오면 괜찮은 땅이면 입찰을 해보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당첨이 안 되면 바로 2, 3일에 또 돌려줍니다. 바로 환불 계좌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눈을 뜨고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에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은 여기 해당 부지 비봉 택지지구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뜹니다. 세부적으로 지도도 나오고 막 공고도 다 떠요.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오렌지색이 아파트고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다가주택,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죠. 이런 건 뭐 상업용지, 근생, 뭐 학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공고란이 뜹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하고, 보시면은 기간도 나와 있고요. 면적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 60%. 아까 말씀드렸죠. 건폐율 60%, 60% 오른다고. 용적률 150%, 150% 올린다고 이렇게 아시는 거죠. 신청금은 800만 원이에요. 800만 넣어가지고 되면 이제 나머지 부족한 금액 넣으면 되고요. 안 되면 800만 원 바로 돌려줘요. 유의자지만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보면서 눈을 좀 익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필지별로 면적과 평당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필지를 선택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좋은 노하우는 무조건 누구나 좋아하는 코너는 경쟁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코너 아닌 안쪽에 산면이 둘러싸여 좀 떨어지는 곳을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현재 여기는 좀 땅이 분양가가 저렴하게 돼서요. 알아보니까 현재 피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그러면 사실 직장 월급 받아가지고 1억 5천만 원 모으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양된과 동시에 그냥 1억 5천을 번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 계산해서 거꾸로 역산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동네, 뭐 파주면 파주, 운전신도시 그 주택의 전세가를 계산해보고 건축비를 계산해서 내가 얼마의 돈이 있으면 그 토지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전세보증금을 뺐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역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수라든지 그림을 설계사분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건폐율을 꽉 채워가지고 그리면 왼쪽의 그림처럼 4층의 모양이 연면적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건폐율 좀 줄여서 40평을 올리면 이렇게 이쁜 모양 오른쪽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비라든지 전세 시세는 충분히 확인해서, 그 다음에 공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먼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택지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막 이렇게 광고판들이 되게 많아요. 건축 상담한다고. 시공사를 잘 선택해서 이야기하시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가주택을 경매로 받는 방법이 있고 급매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건물 이렇게 골조가 막 올라가는데 건축주 명의 변경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처음부터 건설사가 갖고 있는 땅을 이전하는 조건을 해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쪽 택지에 눈을 뜨시고 현장에 다녀보시면 의외로 건설사가 돈이 부족해서 나온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건설사 지금 현장에 이렇게 건설사 표지판이 있어요.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뭐 건축주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신 게 아니고 몇 평인지 언제 준공이 나는지를 중간중간 공부하듯이 보는 거죠. 책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감 있게 모양이라든지 일조권을 받은 건물인지를 내 건물인 것 마냥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제가 네 번째 건물 중에서 첫 번째 했던 건물입니다. 땅값하고 건축비 해서 필요한 돈이 총 7억 5천만 원이었어요. 대출은 토지와 건물해서 3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갖고 진행을 했었죠. 5천만 원 갖고 진행했었는데 사실 5천만 원이면 원룸 전세금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이 가능했던 것은 이 동네 원체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는 이 7억 5천만 원에서 대출 투자금 뺀 4억을 뺀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지어주고 방이 임대가 차면 회수하는 조건이죠. 3억 5천이. 근데 제가 전세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5억 5천만 원이 전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건설회사는 3억 5천을 회수해 가고 통장에 2억 정도가 가용자금이 생겼죠. 물론 월세는 전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월세는 적습니다. 사실 이자 내는 금액보다 좀 더 적었죠. 이 투자 금액 5천만 원도 사실은 제가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 5천만 원도 부족해가지고 장모님한테 빌려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취등세는 별도로 들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업료를 안 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저도 기회를 얻고 이 택지에 눈을 떠서 이렇게 진행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건물을 2개, 3개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투자금 5천만 원도 없었는데 그게 한 10배나 5억 정도가 통장에 있더라고요. 이 시공사가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토지과 건축비가 있으면 이 빨간색이 제가 이제 돈 회수하는 조건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건설회사가 회수하는 그 순서가 토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돈을 회수하고요.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담보대출이 나오면 그 돈을 또 회수해 갑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그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례로 뭐 보증금, 월세, 전세 이렇게 골고루 해놨지만 이런 거 상관없이 예를 들어 뭐 건설회사가 1억 8천만 원만 회수한다는 조건이면 2층에서만 전세로 돌렸을 때 한 개 층에서 그냥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2층에서만. 나머지 3층, 1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전세나 월세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 건물 지었을 때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건물 지었을 때 아니면 건물 매입했을 때 공실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주변에 그 수요가 많은 데를 선택해서 하시면은 공실은 안 납니다. 요즘 원룸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지방에 있는 곳은 대학교라든지 한 개 대학교, 한 개의 회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회사나 학교가 사라지면 임대가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원, 용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실이 안 나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공실률을 가늠하는 방법은 동네 부동산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볼 때
깔세가 많다든가, 깔세라는 것은 단기로 3개월, 6개월 쓰는 사람 말하거든요. 내가 알아보는 동네에 깔세가 많다거나, 보증금이 적다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원룸 건물은 좀 위험하죠. 그것은 임차인 위주의 수요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인 위주의 시장은 그렇게 가스를 주거나 월세를 이렇게 낮게 주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부채와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건물에 대한 대출이 보통 4억에서 많게는 뭐 7억도 있는데요. 그 7억에 대한 대출, 5억에 대한 대출을 직접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임대 수익 들어와서 월세 받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사실 그 부채를 두려워할 건 아니고요. 금리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갭투자 해가지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내는 게 버거워서 그렇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 현금흐름이 조금 줄 뿐이지 내가 이자를 못 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커버가 되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실 부채는 내가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는 게 제일 좋죠. 거꾸로 요즘에는 부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출이 또 받고 싶어도 안 나오죠. 현재 1억이 사실은 20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20년 뒤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뭐 20년 뒤에는 뭐 4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30년 뒤에는 2,700만 원 가치가 거꾸로, 현재 1억의 어떤 가치를 살려면은 20년 후에는 한 2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건물의 보증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 게, 보증금이 많아도 그 건물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갖고 갈수록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든 보증금 금액이든 실제 처음에 갖고 있던 그 금액보다 가치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증금 한 건물에 7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그 7억이란 보증금은 7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3분의 1씩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낼 필요 없고요. 금리가 현재처럼 오르더라도 월세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은 이자에 대한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이나 저런 것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자금 사정 결제가 안 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 좋은 양평에다가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이제 지으려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도면을 건축소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려서 A, B, C, D 건설사에다가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A 건설사는 530만 원, B 건설사는 550만 원, 570, 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보통 A, B 건설사에다가 수주를 맡기죠. 왜냐면은 평당가가 좀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큰 데보다는 좀 저렴한 데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당가로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를 들어 50평, 100평 건물을 친다고 하면은 총 건축비가 한 5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건축비를 책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오버하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건설사에 계약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명점은 계약을 하는 순간 가불이 바뀌어 버리죠. 계약할 때는 잘해줄 것처럼 하고 뭐 홈페이지도 되게 그럴듯하고 하지만 직접 진행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 현장에 들어갈 돈이 다른 현장에 들어간다거나 질 낮은 자재를 쓴다거나 뭐 철근을 뺀다거나, 요즘엔 그런 일은 드물지만, 아니면 이런저런 것을 요구해서 사실 저렴하게 계약은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D건설사 금액 이상만큼 금액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 건축하는 쪽에 그런 하신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 택지를 분양받거나 건물 지을 때 이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들이 많은데요. 대략 한 8가지로 적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코너 건물인지, 옆에 주차장이 있는지, 평수는 몇 평인지를 판단해서 땅을 사거나 또 건물을 지을 것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건물을 지어진 것보다 짓는 게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건축가를 나오거나 건축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건축을 하는 게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우리가 원가에 가깝게 모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가장 이익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경공사는 없어졌지만 시공사를 통해서 전금액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어진 건물은 구축은 제가 기성복에 비유하고요. 신축 건물 짓는 것은 제가 여기 맞춤복에 제가 비유를 하는데,
기성복은 내 몸매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죠. 뭐 어깨라든지 어깨가 맞는데 허리가 안 맞다거나 허리가 맞는데 어깨가 안 맞다거나 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맞춤복은 내 몸의 체형에 맞게끔 처음부터 재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죠. 이게 건물 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있는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삼면 코너에 잡혀 있고요. 1층에 상가 3칸, 위에 주택으로 공실 없이 임대 맞춰진 건물입니다. 주위에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어서 공실이 안 날 지역이에요. 보시면 땅이 115평이고 매매가가 16억입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드냐면 보증금 10억에 유흥자 3억 5천을 이용하면 내 돈 2억 5천이면 이 건물을 매입해요. 2억 5천. 뭐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래도 이 그런 건물을 매입한 데 있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2억 5천이면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대출 이용해서 한 15% 정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8년 된 건물인데 이 보증금이 좀 높다 보니까 대출 유흥자 3억 5천을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승계가 돼야지만 내 2억 4천 7백 2억 5천 원으로 매입하는데 유흥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6억 돈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축은 크게 그 단점이 뭐냐면 취득세 부분인데 이렇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무주택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1주택, 2주택에 따라서 취득세가 차등 적용되는 거죠. 무주택인 분이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은 매매가 3% 정도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근데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8%가 필요합니다. 8%. 이 매매가의 8%. 그럼 한 3배 정도 되죠. 근데 내가 아파트하고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할 때 3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매매가의 12%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주택인 분이 사는 거에 비해 한 4배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취득세를 수천만 원, 1억 더 내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융자 부분이 승계가 안 돼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2억 5천이 아니고 6억이 필요한 거고, 또 세 번째는 이런 건물을 매입할 때는 또 이런 2억 5천이든 3억이든 자금 출처 주택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죠. 하지만 신축은 이에 반해서 이 융자 취득세가 취득세를 2번 내는 거죠. 토지 한 번, 건물 한 번. 하지만 2번 내는 게 무주택이 이 건물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2번 나눠서 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대출 융자가 승계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신규. 건물 새로 짓는 것은 땅에서 대출 80% 받고 건물에서 기성대출 받기 때문에 훨씬 대출이 잘 나오죠. 그리고 자금출처 조달 계획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신축을 내가 원하는 맞춤복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신축을 진행해도 좋죠. 수익형 부동산 원룸을 만드는 것은 택지를 분양받아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건축면에 나오면은 소유권 등기해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지어진 건물을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처음에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을 해서 분양받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분양을 못 받았으면 프리미엄이 적을 때 초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건물보다는 신축으로 이렇게 땅을 먼저 사는 것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8개의 사례가 있는데요. 8개 사례는 최근 2년, 정말 2년이 정말 안 된 건물들을 거래된 사례예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지어진 건물을 거래된 사례도 있고 또 신축으로 지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년 안에 2020년도 돼가지고 진행됐던 건들입니다. 화성에 택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정말 영원으로 매입을 한 사례죠. 하지만 취등록세는 별도로 들었습니다. 취등록세는 2007, 800만 원도 취등록세는 들었고요. 여기 위치한 토지입니다. 모양이 장방형으로 도로에 넓게 접하고 있죠.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요. 해당 건물을 좀 보고 계시는 건데요. 건물은 한 2019년이니까 한 3년, 4년 된 건물입니다. 공실은 없고요. 매매가가 8억 9,800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5억 9,800만 원과 또 유흥자 금액 승계가 됐죠. 그때는. 가지고
내 돈 사실 안 들고 매입을 했죠. 이 건물주분이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종부세 때문에 나온 건물인데, 이게 건물이 원래는 뭐 9억 전 10억까지 내놨다가 내려서 아예 보증과 융자에 맞춰버린 거예요. 금액을 똑같이 돈이 안 들게 해서 급하게 이걸 알고 또 매입을 하신 분이 계시죠. 두 번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5천만 원으로 지어진 건물을 어, 산 사례인데요. 지금 박스에 있는 표시입니다. 네,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 해당 건물 보고 계시는데요. 매매가는 9억이고 보증금과 융자 이용해서 4,500만 원밖에 안 들었죠. 실제로는 월세는 전세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출 이자 제하고 한 뭐 8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엔 다중주택인데요. 6,500만 원으로 신축한 사례입니다. 신축한 사례인데요. 바로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고 또 맞은편에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죠. 이것은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건물을 급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6,500만 원 가지고 매입한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인데요. 원룸이 2, 3, 4층에서 5가구에서 15가구로 구성되어 있죠. 1층에 3가구. 토지 건물에서 11억인데요. 보증금 5억 8천과 융자 4억 5천에서 6,500만 원밖에 안 들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1.5로 원룸 4천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금액으로 누구는 원룸 살고 전세 살고요. 누구는 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이게 믿겨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했던 건들이에요. 2020년도에. 또 하나는 2억으로 신축한 사례입니다. 신축한 사례고요. 보신 것처럼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건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완충녹지 바로 4차선 도로변의 앞라인에 있는 건입니다. 이 건도 지금 현재 1층에 다 애견샵으로 임대가 됐고 2, 3, 4층 다 임대가 됐죠. 토지 건물 건축비에서 17억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투자 금액은 단지 그냥 2억 있습니다. 2억. 예. 토지와 건물 대출은 6억 5천을 설정했고 보증금 9억으로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출 이자가 한 16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달에 현금으로 47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옵니다. 이자 제하고도 300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죠. 수익률은 부가 수익률로 한 17.5% 나옵니다. 이게 17.5%는 내가 신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중에 나올 때 건물 수익률은 보통 6%에서 7%를 맞춥니다. 현재 이 동네의 시세는 한 20억 전후하거든요. 금액을 올리겠죠. 올려서 여기 7%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나중에 팔 때는. 그래서 이미 마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어진 건물을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땅을 사서 아니면 시공사를 통해서 원가에 가깝게 건물 지어서 하는 게 훨씬 그 마진이 크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3억 원으로 진행 중이고요. 여기 해당 지역은 오산입니다. 오산이고 여기에 디귿자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빨간 박스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앞으로 완충 녹지이고 유치원 부지가 마주하고 있죠. 유치원 부지가 바로 마주하고 있고 뒤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메인도로 700세대 메인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각선에. 현재 지금 골조 공사 사진 모습인데요. 지금은 2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에. 그 전에 찍어놨던 거고 현재는 2층 골조 올라가고 있죠.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시공사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개요도가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해당 층별로 도면을 먼저 그려서 진행하는데요. 이 개요도를 보면서 이 건물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죠. 1층에는 상가가 총 4칸이 나옵니다. 4칸이 나오는데요. 통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두 칸씩 임대가 가능하고 아니면 4칸씩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 토지는 도로 전면에 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씩 임대가 가능해요. 안쪽에 이면도에 있는 땅들은 개별적으로 임대가 어렵지만 이렇게 도로를 향하고 있는 전면 쪽에는 10칸씩 해서 개별적으로 임대가 가능하죠. 지금 여기는 2층 평면도고요. 3룸 양쪽에 2가구씩. 그 다음에 3층에는 주인세대를 3층으로 꾸며가지고 한 가구로 구성을 했습니다.
4층은 두 가구로 주인 세대를 구성해서 복층 형식으로 해가지고 옥탑에 이렇게 구조로 도면을 그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건축 중인데 땅은 80평이고요. 토지와 건축비에서 16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 투자 금액은 3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는 토지와 금에서 5억을 받을 예정이고요. 보증금은 8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건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가 올라서 여기도 일반 3룸이 한 2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주인세는 3억 5천. 근데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놨던 것보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내 돈 2억 3억이 다 회수가 되고 거꾸로 마이너스 돈이 생기는 경우죠. 이건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풀피 투자라고 한 것처럼 내 돈 회수하고도 거꾸로 돈이 2억이 남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임대 놓기 나름인데요. 내가 위쪽에서도 주택에서도 반전세나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은 돈이 안 생기고 내 돈 투자한 금액에서 이 월세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일시 상가 외에. 지어진 건물보다 실제로 현장에 다녀서 가서 알아보시면 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는 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례도 말씀드렸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말씀드렸고 할 건들도 되게 말씀드렸는데요. 꼭 여기 뭐 화성, 오산 아니더라도 파주가 됐든지 다른 지역들도 분양을 받는 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땅을 먼저 확보하시고 아니면 시공사 갖고 있는 땅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알아보시면 훨씬 아파트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300만 원, 500만 원 현금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방법이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은 건설회사에서 짓고 부족한 금액이 6억이든 7억이든 건설회사가 회수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지어놓고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늦게 회수되더라도 내가 돈 준 돈이 아니고 방이 전세가 계약이 돼야 그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 더 안전한 거죠. 너희는 다 내 걸로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좀 알아보시면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알아보시면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짓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골조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셔서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공 내기 전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에 가셔서 이런 택지 지구에 가셔서 지어지는 건물이라든지 상담을 나눠보시면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살 때 시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8% 나와요. 8%. 그러면 무주택 인분이 살 때는 3% 내는데 그 2주택이시니까 이제 2주택이 되시는 거니까 8% 내면은 부담스럽죠. 시세가 뭐 1, 2천만 원이 아니고 뭐 6, 7천만 원 더 내야 되니까 그 매매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신축으로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으니까 아파트가 한 채든 100채든 상관없이 토지 취득세 따로 건물 취득세 따로 내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합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상담하면서 실제 지었던 건물에 가보는 게 좋아요. 보고 임차인도 만나보고 하면서 의외로 이쪽 건축하는 쪽에 좋은 분들도 물론 많지만 좀 껄렁껄렁하고 막 그러신 분들 되게 의외로 많아요. 건축 쪽은. 그래서 우리가 건축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하나 하더라도 말이 바뀌거든요. 사무실 인테리어 하나 하더라도 계약한 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막 금액이 올라가요. 이렇게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데도 그런데 건축은 오죽하겠어요. 더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히 하셔야 되죠. 지어진 건물은 대출 승계하는 게 까다롭죠. 일단은 내가 연봉이 높고 뭐 소득이 좋고 그래도 대출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어렵죠. 조정직 내에서는. 근데 신축은 내가 신호 등급이 뭐 6, 7, 8등급 낮은 등급이거나 아니면 뭐 전업주부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냥 직장 다니면은 땅에서 일단 80%가 나와요. 땅이 5억이다. 그러면 일단 4억은 나와주는 거죠. 땅에서. 그리고 건물 기성대출 건물 지을 때 그 건축비에 또 기성대출이 다 나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필요한 돈이. 예. 똑같이 건물 지어가지고 대출 5억씩 갖고 있어도 여기는 이자만 내신 분이고 여기는 원금을 상환해 보신 계세요. 뭐 절반 정도. 나중에 팔 때
사시는 분이 부담스러워요. 그 대출금 상환 금액만큼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꼭 팔지 않더라도 대출금은 쭉 갖고 하시길 유지하는 게 좋죠. 예,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승계가 안 돼서 그렇지만 안 돼서 6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출 승계가 됐으면 2억 5천인데 그런 거죠. 근데 여기가 대출을 다 상환해 버렸어요. 난 도치 대출이 필요 없어서. 그러면 이분은 대출이 없기 때문에 6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는 분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대출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이자 월세 받아서 낸 거기 때문에 쭉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건 아니고. 그 LH 주택공사가 홈페이지가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 시와 MTB 이런 데는 수자원공사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조인해가지고 하는데요. 주로 LH에서 많이 하고 수자원공사 내지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봐도 좋죠. 이번에 뭐 상기신도시 왕숙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향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게 뜨게 되면 그런 데를 계속 뭐 물딱지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부양받는 거 일반인에게 추첨 넘어올 때 항상 관심 가지면서 부양받는 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